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물론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특집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들은 일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여당 압도적인 승리다. 국민은 야당을 심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개표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예상 의석수까지 다 합하면은 여당이 단독으로 과반 넘는 수준이 아니라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갖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패배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출마했습니다만 패배했고요. 당 역시 참패를 맞았습니다. 어제 대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자, 반면에 서울 종로에서요. 이낙연 후보는 승리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선 전초전 압승을 거뒀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거의 20%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대권과도 유리해진 이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총선 결과, 개별 지역구, 그리고 전체 정당별 의석수 다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도 또 있었습니다. 되살아난 지역주의다. 그렇습니다. 전국 지도를 놓고 딱 보면은 갈라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당은 서쪽, 야당은 동쪽, 표심 동서양분, 과거에 많이 보았던 현상. 그동안 좀 희석이 됐다 이런 평가 있었는데 다시 나타난 겁니다. 양당에 밀려 제3정당들은 붕괴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투표율 얘기가 있습니다. 투표율이요. 66.2%. 2000년 이후에 총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 기록을 했습니다.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 상황에서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총선보다는 무려 8.2%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TK, 대구 경북 투표율이 상승한 점이 본투표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각 정당 소속이신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 소속이시고요. 벼랑부 변호사 한국당 소속으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소개할 때 한국당이라고 그랬네요. 벼랑부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입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총선 결과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표가요, 지역구 선거도 그렇고요, 비례대표 선거도 그렇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중앙선거안위원회가 이제 최종 집계를 해서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잡혔습니다. 먼저 지역구 개표 결과를 정당별로 좀 보겠습니다. 253석이죠. 그런데 민주당 163석. 이 정도면요, 이 자체만으로 과반이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통합당 84입니다. 84. 민생당 0. 정의당 1석. 무소속이 5석. 기타 0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된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죠. 이 득표율을 보면요.
미래한국당이 34.13%, 더불어시민당 33.23%.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이 정당이요. 여기 위에는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없습니다. 그 정당들의 비례정당입니다. 이렇게 득표율을 기록했고요. 그 아래입니다. 정의당이 9%를 좀 넘겼고, 국민의당은 6%대, 열린민주당 5%대, 민생당은요, 3%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3%를 넘겨야지 비례의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미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득표율을 기준으로 예상 비례대표 의석을 좀 세봤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치는 아니고요.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계산을 한 뒤에 발표할 예정인데 원래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일단 예상치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이제 5석, 3석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민생당은 0석으로 돼 있고요.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다 이제 종합한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제 합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두 의석을 합하면 180석이 됩니다. 과반이 아니라 180석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어떻게 보면 좀 가까스로 100석을 좀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 보면 정의당 6석,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각각 3석, 그리고 무소속이 5석입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는 예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예상된 겁니다. 예,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자, 좀 정당이 많으니까요.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범여권으로 통하는 정당과 범야권으로 통하는 정당을 좀 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189석, 그 다음에 106석. 뭐 이렇게 대충 숫자가 되고, 이제 무소속은 뺀수치고요. 무소속이 나옵니다. 범여권이 압도적인 거죠. 이 정도면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범여권에 그동안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범여권의 우위를 예상했었지만 이 정도일 거다 이렇게 예상한 분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거 결과 화면으로 좀 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신문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신문들이 좀 분석하고 있는데 조금씩 결이 좀 다릅니다. 자, 먼저 서울신문 기사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보다 보수 야권을 심판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아주 강하다. 그리고 개혁, 세대 교체 열망이 뜨거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체, 개혁에 대한 열망과 보수 야권에 대한 심판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선거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코로나 블랙홀에 묻힌 정권 심판론, 민심은 안정을 택했다. 앞선 서울신문 기사하고는 약간 분석의 결이 다르죠. 여기는 원래 정권 심판론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다 사라졌다. 블랙홀에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심은 안정을 택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에다 힘을 실어준 거니까요. 내용 좀 더 보시죠. 여기 보면 위기에 몰린 여당의 전화위복이 됐다. 코로나 정부 대응 해외 호평에 경제 실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국 정국에 관련된 내용 등등 이 표심을 흔들 이슈들이 파급력을 잃었다. 이렇게 됩니다. 네, 반면에요.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통합당 탄핵 후 수권 세력 능력 입증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하나 있는데요. 이 평가는 좀 야당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공천 실패의 막말 자충수 역대급 참패 후폭풍이 거셀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연속해서 기사를 3가지 봤는데요. 패널 네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앞에 준비된 판넬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 결과, 과연 이런 결과를 만든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씩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총선 결과를 좌우한 변수 또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자, 쓰신 분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좀 쓰신 분도 있어서 그 사이에 기사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중앙일보 기사는 이 몇 가지 이 요인들을 좀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요인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는지 여기 보면 한 5가지 정도 소개가 됐는데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OS 그리고 막판에 이슈가 된 재난지원금 이것이 여당의 승리를 도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SOS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걸어왔죠.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진단키트 이런 걸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여당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 얘기고요. 여기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긴급 재난지원금 경쟁이 불붙으면서 이건 역시도 여당엔 호재로 작용했다. 그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통합당 잇따른 막말. 이게 아주 큰 타격을 줬다. 그리고 통합당 공천 파동. 마지막으로는요. 민주당의 경우 조용한 선거 콘셉트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용히 치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5가지 변수를 지적하고 있는데 패널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지금 나온 이 총선 결과 어떤 이유가 가장 컸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번 총선을 보면은 예. 보수는 그대로입니다. 예. 전 고 박완서 소설가가 쓴 거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소설 있잖아요. 예. 그걸 패러디하면은 그 많은 보수는 어디로 갔을까? 보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중도를 끌어오는데 실패한 겁니다. 통합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 통합만 하고 혁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냉정한 심판을 내렸다.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저는 예. 코로나하고 탄핵이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다른 정권 심판을 뒤에 엎어버려서 예. 희석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 황교안 대표의 우물쭈물 리더십으로 아직도 저기는 회초리 더 맞아야겠어.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많은 중도층들이 예. 이번에 더 하던 더불어민주당을 택한 거 아닌가. 한쪽은 대박이고 한쪽은 쪽박 찾잖아요. 예. 샤이 보수도 있는 줄 알았더니 별로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나타나지 않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서 그거는 예. 중도층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하더라도 예. 호떡 공천했잖아요. 호떡. 호떡 뒤집잖아요. 예. 공관위에서 한 거를 호떡 뒤집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막말 파동하고. 예. 종로 출마하려면 좀 빨리 선언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그것도 늦었다. 그렇죠.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하려면은 과거 2016년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영입할 때는 공천권까지 다 줬어. 예. 비대위원장을 시켰잖아요. 예. 여기는 공천은 자기네가 다 하고 와서 연설이나 하러 다니라고. 그걸 국민들이 먹히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요. 예. 그리고 탄핵할 때 총리하신 분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볼 때는 황교안이 이거로 탄핵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이라는 인물은 예. 이번에 당대표 사퇴하지 말고 예. 완전히 진짜 떠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은퇴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총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예. 끌고 가지 못한 책임은 저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확인했죠. 이런 총선 결과의 이유는 우물쭈물 리더십. 그 리더십은 바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네요. 윤영걸 대표님이 호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요. 자, 그 옆에 박창환 교수님 역시 황교안이라고 쓰셨네요. 네. 작년 한국당 1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 예. 당대표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예.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예. 황교안 대표의 중도 확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 내년 총선 어렵다라고 얘기를 예.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극우 보수에 기반한 예. 극단적인 대여 투쟁을 쭉 이어갔는데 이게 멈출 때 멈췄어야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대응조차도 예. 이런 극단적인 그런 반대, 어떤 대응 이런 것만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데 통합당만이 문제 있다라고 계속 제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소위 발목 잡는 느낌을 계속 줬다라는 거죠. 이런 극우 보수에 기반한 극단적인 대여 투쟁의 부산물이 예. 호떡 공천이었고 거기에 따라온 양념이 예. 막말이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예. 결국은 누구나 다 예상했던 예.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작년 1월 달 전당대회에서 황세모라고 불렸던 예. 아까 우물쭈물 리더십 얘기하셨는데 예. 그 문제가 당에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예. 코로나 국면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반대만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은 저는 황교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통합은 했습니다. 정달련 통합했고 보수 통합을 했는데 통합 이후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래서 하나만 남아갖고 총선을 치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는 저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오늘 민주당은 뭐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네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박근혜라고 쓰셨네요. 그러니까 앞에 두 분 얘기와 예.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로 나왔을 때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예. 이제 박근혜로 상징되는 구시대 어찌 예. 보면 뭐 수구 냉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연을 못한 거죠. 어찌 보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예. 황세모 결국은 좌충우돌을 하다가 예. 결론을 못 내린 거거든요. 예. 저는 아마 이번에 총선의 민심은 어떤 구시대적인 아니면 수구 냉전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뭐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게 뭐 좌파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우리가 지금 뭐 마스크 나눠주니까 갑자기 뭐 사회주의 얘기 나오고 예. 긴급 재난지원금 미국도 주는데 이게 예. 무슨 뭐 포퓰리즘이다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치 감각에서 네. 너무 멀리 벗어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핵심은 제가 보기에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박정희 시대가 드디어 종말을 고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의 연장선이었거든요. 박근혜 어쨌든 뭐 딸이기도 하지만 예. 그 어떤 그걸로 대표되는 예. 뭐 세력들이 예. 저는 이제 드디어 물러날 때가 됐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 아마 보수 야당이 좀 합리적으로 예. 아니면 좀 개혁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선 전에 뭔가를 단절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변왕봉 변호사는 통합당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뭐 그 분위기 속에서 아마 좀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황교안이라고 쓰셨네요. 아마 뭐 앞서 세 분 말씀과 그렇게 다를 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고 난 이후로 가장 적합하고 신속한 결정을 했었던 것은 어제 사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호평을 예.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정치력이라든가 리더십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결정해야 할 시기에 항상 그 좌고우면하는 것이 많았었고 또 본인이 예.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많았었거든요. 예. 어차피 이 당 자체는 황교안이 당대표가 됐었다면 황교안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진행을 했어야 되고 공천에 있어서도 본인이 정권을 휘둘러서 일을 했었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김용호 공관위원장에게 공천에는 정권을 주겠다. 선대위에서는 김종인 선대위에게 정권을 주겠다. 당대표가 사실 유명무실한 상황이 돼버렸었거든요. 아마 예. 이전에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당대표가 뭘 하는 거냐. 이거는 뭐 김용호한테 맡기고 이거는 김종인한테 맡기고 당대표 역할이 보이지가 않는다. 당대표로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선거를 끌어갔어야 하는데 예. 항상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본인은 나서지 않고 그거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이거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황교안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33%, 34%의 보수들은 결집을 했었지만 중도층을 끌어들일 만한 흡입력은 전혀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그냥 집토끼만 겨우 사수하는 수준이 돼버렸었던 것이지 예. 산토끼들을 전혀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다만 근데 이것이 그 수권 세력으로서 미래통합당이 예. 아직 표를 줄 수 없다라는 중도층의 표심이 반영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지금 여당이 정부에 너무 잘하고 있다.
거기까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야말로 이건 미래통합당이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사 효과를 얻었던 것이지 민주당이 잘해서 미래통합당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변환봉 변호사는 집권 여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니라 통합당이 너무 준비가 안 되고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분석해 주신 거예요. 곰곰이 듣고 계신 정근택 변호사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그 집권 중반기에 이루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예. 정권 심판원이 당연히 뭐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을 잘했다. 이 예. 평가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저희 당 지지도에 나타나고 예. 있고 사실은 이번에 총선을 치른 것 자체도 우리는 뭐 아주 당연시 여기지만 해외 언론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예. 이런 데는 선거를 다 연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잘한 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예.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세 분 말씀처럼 어쨌든 지금 보수 야당이 질이 멸렬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념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고 아니면 과거와 단절도 못 하고 있고 예. 리더십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 저는 아마 좀 마지막에 아쉬운 게 있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더 일찍 데리고 와서 일찍 모시고 와서 공천에도 좀 관여하게 하고 이랬으면 그 얘기는 아까도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렇죠. 또 제가 그 부분에 보기에 대해서. 지금 선거 과정에서 그나마 좀 메시지를 내거나 지금 뭐 제명 이런 거 빨리 결정하는 거는 김정인 위원장이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 막판에 또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지막 이 지금 예. 대표하는데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저는 아마 김정인 위원장이 앞으로 미래통합당을 뭐 비대위가 됐든 어쨌든 조금 더 이끌어갈 가능성이 당분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약간 결계 설명하는데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를 분석한다면 야당에 대한 심판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여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겁니까? 야당에 대한 심판이 여당 지지로 나타나는 거고요. 여당에 대한 지지가 야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 따라서는 약간 무게를 다르게 두고 있어요, 지금요. 예, 뭐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을 황교안이라고 쓰긴 예. 했지만 이것의 출발점은요. 예. 여당이 못한다면은 예. 지난 총선 때 123석, 122석 한 석 차이로 1, 2등이 갈렸어요. 예. 그런데 1992년 이래로 예. 보수가 두 자릿수를 얻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여당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예. 야당이 못해도 너무 못했다. 코로나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예. 가지 상황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나 상황과 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기는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석은 달성할 수 있어요. 세 자릿수는 예. 가야 되는 건데 왜 28년 가까이 동안 예. 세 자릿수도 못 되는 이런 참패를 했냐. 결국은 이런 참패의 가장 예. 큰 원인은 당 내에서 즉 통합당 내부의 보수의 보수 내부의 문제점을 찾는 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역구에서 세 자리도 먹고 두 자리에 머문 것은 못해도 너무 못했다. 지금 그 말씀에다 약간 방점 두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총선의 이유, 뭐 총선 결과의 이유, 그다음에 총선 결과의 의미, 뭐 이런 것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죠. 지도가 있습니다. 총선 결과요, 전체적으로 색깔로 좀 나타냈습니다. 딱 보시면 일단 이쪽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리고 이제 핑크색은 미래통합당을 말합니다. 나머지 뭐 회색은 이제 무소속도 있고요, 뭐 정의당도 있고 그럽니다. 여기 한눈에 딱 보세요. 딱 나눠져 있죠. 호남과 영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새벽 2시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모습이나 색깔을 보십시오. 그리고요, 여기도요, 충청도도 이렇게 또 색깔이 나눠져 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구나. 사실 지난 선거요, 4년 전 기억을 돌려보시면요, 그 당시에는 호남에서도 당시에 보수 정당의 당선자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쪽 영남 쪽에서도요, 민주당 계열 정당의 당선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고 많이 섞여 있었죠, 이쪽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극명하게 색깔이 나눠졌습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민주는 호남, 통합은 TK 싹쓸이다. 지역주의 벽 되레 견고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이번 선거에 저는 나쁜 점이 예. 감동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아. 예, 감동 스토리. 적진에 가서 성을 탈환하는 이런 예. 감동 스토리가 없어요. 예. 과거 20대 선거에는 왜 그 민주당도 저 대구에서도 많이 되고 예. 부산 경남에서도 많이 됐잖아요. 교도보도 확정하고 예. 또 국민의당도 또 호남에서도 많이 되고 예. 그래서 제3당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엔 지역적으로 그냥 딱 나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만 보면은 빨간색이 더 많네. 예. 저기 저 보수가 이겼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하지만은 저 수도권 쪽에는 예. 거의 뭐 저 민주당이 석권했으니까 예. 저런 점이 그 지역 구도로 더 대결 구도로 나타난 게 예. 이번 선거에 좀 아쉽고 또 하나는 그 진영이 너무 그냥 나뉘어져 버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재벌이 두 개 재벌이 중소기업을 그냥 아예 말살을 시켜버린 거 아닌가. 재벌 이름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예. 또 미래통합당 두 재벌이 그냥 예. 제3의 정당을 설 자리를 없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들의 민심도 예. 있지만 또 하나는 선거법이 잘못된 영향이 있죠. 어. 선거법을 그 위성정당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쪽으로 예. 선거법이 되기 때문에 예. 위성정당을 통해서 다 흡수하는 또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선거에 예. 좀 아쉬운 점은 좀 지역구도, 진영 논리 이게 더 강화됐다. 이래서 21대 국회도 예. 앞으로 극한 대결로 더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또 더불어민주당이 예. 이겼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행스러운 게 예. 레임덕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레임덕 걱정 안 하고 예. 거의 180석 정의당까지 하면 190석에 가까운 예. 뭐 헌법 개정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힘이 예. 있어요. 자칫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독주할 가능성이 있고 예. 야당은 또 극한 투쟁으로 가서 어. 또 장외로 또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형대 변호사. 네. 방금 전에 봤던 화면 다시 한번 좀 잡아주세요. 지도가 나온 화면이요. 네. 요 화면 말고 그 앞에 다른 지도 나온 화면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보다 그 다음 화면이 더 업데이트가 된 화면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전체적으로 의석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 지도를 좀 봐주세요. 정우택 변호사. 네. 호남입니다. 파란색으로 돼 있죠. 네. 호남이 전체가 28석의 지역구 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죠. 여기 하나. 여기만 딱 하나가 무소속이고요. 2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쪽. TK, 대구 경북 가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보면 TK 지역 전체 의석이 25석입니다. 그중에서 대구에서 한 석만 무소속입니다. 그나마 사실은 여기는 사실상 보수 정당 소속이라고, 무소속입니다만 그런 인물이 당선된 곳이고요. 이렇습니다. 25석 중에서 24석을 미래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남 쪽입니다. 일부 지역 무소속과 민주당 몇 석 정도 빼고는 다 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형태 변호사, 이거 어떡하죠? 저기 지금 무소속 두 분도 아마 입당할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김태호고 왼쪽은 그러니까 이영호. 그러니까 여기 색깔 그렇죠. 바뀔 거라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두 분 다 보면. 입당하겠다고 지금 뭐 얘기하고 근데 있으니까. 또 민주당 쪽에서는 탈당한 사람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예. 오른쪽에 있는 뭐 홍준표 당선자도 그렇고 예. 다 아마 이제 입당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러면 있어서. 색깔이 다 또 메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오른쪽 위에 아마 강원도 권선동도 아마 방위 복귀해서 역할을 하겠다. 원내대표 그러면은- 출마하겠다 벌써. 그럼 색깔이 더 선명해지는 거네요.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이제 대구의 김부겸 예. 의원이나 이제 부산의 김명춘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저희 당에서 예. 부산이라든지 대구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분들인데 예. 낙선은 됐거든요. 굉장히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용 반작용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민주당이 많이 되는 거에 예. 대해서 아마 이쪽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TK 쪽에서 뭐 우리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향후에 예. 어떤 사실은 이 지역구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대선거 중대선거구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제도 논의도 많고 많은 정치인들이 노력을 그렇죠. 했어요. 이번에 이제 이걸 유일하게 깨기 된 거는 위해서. 이제 준연동형밖에 없었는데 예. 향후 아마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선거제도 부분을 예. 저는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결과, 총선 결과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도에서 뭐 극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 이번에는요. 서울 종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지역구였죠. 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낙승한 이낙연. 이겼습니다. 큰 표차로. 대선가도 탄력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당내 우군도 확보했다.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벌써 관심이다. 그러나 당내 주류인 친문그룹과 관계 설정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변수가 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황교안 뭐든 책임지겠다. 통합당 내 비대위 체제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직 사퇴한다고 이제 밝혔죠. 전례 없는 전국 선거 4연패 충격. 황 건강한 야당 필요하다. 생일날 사퇴입니다. 어제가 황교안 대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와 사퇴가 있었던 겁니다. 외연 확장 실패에 수도권 참패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남 축소판 정당이 됐다. 혁신이 절실하다.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두 정치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서울 종로 개표 결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율이 70.6% 상당히 높죠. 평균을 웃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득표율이 58.38%.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당선인으로 돼 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황교안 대표의 득표율 있죠? 39.97%. 차이가 거의 한 20% 이렇게 가까이 되죠, 지금. 차이가 좀 큽니다. 자, 박시환 교수님. 네. 이낙연 당선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은 그래요. 대권과도 탄탄대로에 들어섰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또 변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인데 앞으로 이낙연 총리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는 대권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꽃길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과거의 역대 뭐 대통령들을 보면 당을 장악하고 나서 당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사실 대권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정당 구도죠. 예.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낙연 당선자, 이 당선인의 이 마지막 유세 때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유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당도 때로는 오만하다. 그런데 내가 이거 고쳐잡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위 말해서 그 강성 친문.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그 당선인에 대해서 예. 보수 측에서는 예. 친문이 이낙연 가만두겠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방금 본 기사에도 그 얘기가 살짝 그렇죠.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지금. 예. 본인이 그것을 갖다 고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간 읽었습니다. 겸손, 오만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걸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마침 강성 친문이 다 빠져줬어요. 열린민주당으로 빠져줬고 그렇게 또 평가가 되는 건가요? 이번 선거에서 예. 중도 확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각인시켰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 당내에서 저는 여건이 굉장히 좋다. 예. 당선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 소위 말해서 그 강성 지지자들에만 쳐다보는 정치 이것이 가지는 한계점을 이번에
역설적으로 통합당이 보여줬고 예. 역설적으로 열린민주당이 보여줬고 그것에 반대되는 예. 중도 확장성의 끝판왕을 이번 민주당이나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보여줬기 예.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앞으로 거쳐야 될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예. 출발로서는 매우 좋은 그런 뭐 또 그리고 본인이 파이팅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형대 변호사는 이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또 질문입니다. 당대표에 네. 도전을 하는 거죠. 모든 분들이 모든 기자들이 다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출마 직접 하는 것보다는 대권을 지켜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당헌 당규에 보면 1년 전에 예. 그만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가 돼도 1년 앞으로 이제 대선이 2년 정도 남았으면 중간에 이제 관둬야 되는데. 그러네요. 2년 임기가 당대표는 2년이니까. 그렇죠. 2년이 올해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 8월에 그만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서 예. 만약에 당내 뭐 우군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아까 말씀처럼 이제 예. 당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 상황은 뭐 김부겸 의원은 떨어졌습니다만 예. 사실 김두관 이제 당선자나 이광재 예. 당선자도 잠재적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예. 본다 그러면 아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 임할 때 이해찬 예. 대표도 가급적 좀 그런 점령들을 많이 조금 이렇게 무대에 올려서 판을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대선을 갈 사람은 대선으로 가고 당대표 할 사람은 당대표 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저도 알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무게는 전당대회는 나서지 않을 것 같다 쪽으로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통합당 상황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는 아까 좀 많이 했고요. 이번엔 좀 다른 결입니다. 다음입니다. 유승민계 약진. 그렇습니다. 통합당이 참패 속에서도 유승민계 의원들은 당선이 꽤 많이 됐습니다. 야당 재편 과정에서 입김이 커질 듯하다. 불출마죠. 그러나 영향력은 확대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네요. 여기 보면 유승민계가 소개되고 있어요. 유성걸, 강대식, 김희국, 조혜진, 하태경 등등등 당선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유승민계가 약진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배랑보 변호사. 향후 야당 어떤 식으로 비대위로 가든 뭐 재편되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유승민 의원의 영향력 강해지는 겁니까? 일단은 당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비대위 체제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에서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가게 되면 이제 당내 인사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좀 자원이 넘쳐나는 경우긴 하지만 통합당은 사실 자원이 많이 고갈된 상태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근데 또 통합당 당헌 당규에도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누가 전당대회를 나오느냐도 사실 좀 미묘한 문제여가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해서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전당대회에서 일단은 주목받을 인물들이 나오게 하려면은 그렇게라도 해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향후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말씀 나오시는 대로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이제 당 홍준표 당선자 또 이제 김태호 당선자, 원희룡 제주지사 한 예. 4-5명 정도가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 사이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당을 좀 추스리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도에 대한 확장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 TK 쪽에서는 골수 보수들 쪽에서는 조금 배신자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도층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는 건 예. 수도권에서는 조금 상당히 득표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통합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이제 홍준표 전 대표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유승민 전 대표, 홍준표 당선자 한 2-3분 정도가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아마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통합당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한 요동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총선 상황실을 연결해서요. 주요 격전지의 개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네, 이제 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격정지 당선인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니 대선으로 주목받았던 것이죠.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8.4%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서울대 판사 출신 여성 후보 간 대결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서울 동작을로 가봅니다.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 52.2%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강남 갑인데요.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태국민 통합당 후보 58.4%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2년 만에 리턴 매치 송파을입니다.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득표율은 50.5%로 당선입니다. 이번엔 구로을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기도 하죠. 득표율은 57%입니다. 이번에는 대구 수성갑입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이 맞붙은 곳인데요. 통합당의 주호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59.8%입니다. 대구 수성을로 가봅니다. 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득표율은 38.5%입니다. 광주에선 누가 금배지를 달았을까요? 고졸 신화의 양향자 후보가 6선의 천정배 후보를 꺾었습니다. 득표율은 75.8%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 보겠습니다. 김은혜 통합당 후보가 50%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김병건 후보와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안양 동안을입니다. 민주당 대변인 출신이죠. 이재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54.2%입니다. 전북 정주 병입니다. 당선인은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후보입니다. 득표율은 66.7%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목포 보겠습니다. 정치 신인과 정치 구단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승리의 여신은 민주당 김원희 후보의 편이었습니다. 득표율 48.8%로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선거 전에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던 격전지들이었는데 선거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날개가 꺾였다고 할까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잠룡들, 대권 잠룡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 보수층이 결집한 것인가? 김부겸의 꿈 좌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부겸 의원. 이번에 대변 5선에 도전한 거죠. 그러나 이번에 좌절이 됐습니다. 지역주의 극복 잠재력은 여전하다. 참패만 안 하면 여전히 잠룡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워낙 어려운 곳에서 출마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좀 김부겸 의원의 좌절인데요. 그래도 기사가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이번 선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죠. 적진에 가서 좀 되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뭐 안 되는데 뭐 부산에서 가서도 도전하고 종로에서도 도전하고 수많은 도전하면서 지역 감정을 좀 완화했다는 그런 좋은 평을 들었거든요. 김부겸 의원의 꿈은 원래 군포에서 좀 안락하게 할 수 있었는데 고향 대구로 가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난번에는 벽을 보고도 유세해서 겨우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차이가 나도 굉장히 크게 났어요. 상대방 주호영 대표가 수성을에서 갑으로 왔는데도 옮겼는데도 59.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했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번 투표에 지역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부겸 그 의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런 분들의 좀 입지가 좀 넓어지는 그런 좀 정치가 좀 됐으면 하는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의원이 살 수 있는 길은 문재인 정권은 마구 좀 비판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구에서 입지가 좀 넓어지는데 그러지도 좀 못하고 또 예산을 대구시에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따서 갖다 줬어요. 갖다 줘도 또 대구 시민이 볼 때는 너 행정부 장관까지 하고 중진 의원이면서 대구에 요거밖에 못하냐. 뭐 그래서 양쪽에서 다 치는 어떻게 보면 저런 의원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김부겸 의원 뭐 개인은 뭐 잘 모르지만은 이번에 선거할 때 아버지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아버지가 18살에 김부겸을 낳았대요. 고등학교 때 아들을 낳았는데 김부겸이래요. 그럴 정도로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없거든요. 좀 저런 적진에 가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런 돈키호테들이 좀 많이 좀 당선되는 그런 국회가 앞으로 좀 많이 좀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우택 변호사, 사실 네. 김부겸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자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평가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좌절이 됐어요. 민주당 내 지금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를 어쨌든 민주당이 대구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게 거의 13대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 저희 당에서는 자산인데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사실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앞으로 뭐 대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예. 됐든 선거가 됐든 예. 민주당, 저희 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한 지역을 절대로 뭐 예. 우리 지지 기반을 안 둔다든지 포기하는 걸 그럴 그런 예.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취약지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김부겸 지금 의원이 예. 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 뭐 당대표로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대권 도전도 할 수 있어서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날개가 꺾인 거다 이 표현은 동의 완전히 안 꺾인 건 아니라고 하시겠네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지금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취약 지역에서 어쨌든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저기에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에 어떤 예. 제3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민주당의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든다는 건 쉽지 예.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예.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성공한 적도 있고 기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 얘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여당 신인의 맹모춘 통합당 중진들 2명 얼굴 보이십니다. 누구신지 알고 계시겠죠, 지금? 오세훈, 나경원 후보 이렇게 얼굴이 돼 있습니다. 오세훈, 고민정과 아슬아슬 승부를 벌였습니다만 선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나경원, 첫 여성 5선 고지서 좌절됐다. 여기 역시 이제 뭔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먼저 벼랑봉 변호사님. 네. 오세훈 후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시죠. 본인이 다시 정치를 하실지도 조금 의문인 상황. 상당한 접전을 벌였는데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광진을이 상당히 이제 좀 험지였기 때문에 예. 그동안 득표력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단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긴 예. 하겠지만 어쨌든 낙선이라는 것이 신인에게 졌다라는 것이 본인에겐 큰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을 오세훈 후보를 많이 좋아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 예. 경력에다가 능력 면에서는 고민정 당선자에 비해 훨씬 더 우월한데 왜 뽑지 않았느냐. 라는 투정도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예.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아무리 경력이 있고 연륜 있는 정치인을 하더라도 예. 여당의 신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의 선택을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 왜 예.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절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아마 예. 통합당이 다시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아쉬운 자산 중에 하나고 그야말로 또 중도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후보 중에 자산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예. 어떤 행보를 하실지는 저도 많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고민 속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역시 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합당 공천 배제된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모두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겁니다, 지금요. 공천에서 떨어뜨려서 배제해서 컷오프를 시켰는데 무소속으로 다 살아온 겁니다. 무소속 출마 4명 당선이다. 여기 뭐 각각 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뭐 홍, 권, 김, 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말들을 했군요. 당선 직후 복당 의사 이런 것도 밝히기도 했고요. 뭐 주민 의견 듣고 복당 여부 결론 내겠다. 아무튼 뭔가 다시 당으로 간다. 돌아간다. 뭐 이런 의사들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긴 그럼요. 김태호 당선자의 뭐 얘기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새로운 출발의 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이나 이 나라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는 길에 혼자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래고 에너지고 힘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듯이 같이 한번 힘차게 미래로 한 발 내딛지 않겠습니까? 네. 박주환 교수님. 네. 공천에 배제됐는데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뭐
일단 당으로부터 컷오프 당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는 험지, 서울 수도권 험지에 나가서 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전 원내대표가 예.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예.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예. 컷오프 되신 분들인데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생활을 했어요. 음. 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얼마나 무게를 가질 수 있느냐. 지금 통합당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 이분들은 검증을 넘어서지 못했다. 제가 얘기하는 검증은 뭐냐면 예. 일단 지역의 검증을 못 넘어섰습니다. 윤상현 당선인을 빼놓고 나머지 세 분은 예. 다 텃밭에서 나오셨어요. 그다음에 이념의 검증을 못 넘어섰습니다. 보수 진보의 틀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아까 이번 총선이 예. 보수에 대한 심판, 예. 통합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 통합당에 대한 심판이 벗어난 지역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점에서 윤상현 의원은 논외로 치고 나머지 세 분은 예. 지역과 그다음에 그 보수 심판이라고 하는 여기서 다 안전한 지역에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통합당이 개혁해 예. 나가고 예. 이렇게 거듭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분들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단순히 당선됐다, 과거의 잠룡이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느냐, 예. 미래를 얘기할 자격이 과연 될까, 거기에 대한 의심을 당내에서 아마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자, 통합당에 몸담고 계신 변환보 변호사, 이 네 인물의 무소속 당선, 이거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박 교수님과 조금 약간 결을 달리하는 측면은 있는데 예. 사실 뭐 홍준표 당선자나 김태호 당선자 지역 같은 경우가 물론 텃밭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에게 텃밭이었던 거지 무소속 후보에게 텃밭이라 말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의 생존이야말로 이번 통합당의 공천이 가장 잘못됐다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을 해버린 사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돌아오시나 오히려 발언권이 더 커지실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분들이 돌아와서 당권에 도전한다 아니면 원내대표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 입장에서 뭐 정당성을 갖기는 하겠지만 예. 그러면 이제 보수 유권자, 중도층 유권자들은 예. 통합당은 변화라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또 보실 수밖에 없을 것 변화, 같습니다. 희생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 이분들 자체가 어쨌든 죄송한 예. 표현이지만 약간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나와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또다시 통합당은 혁신은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그야말로 본인의 개인기와 스스로의 능력을 없게 볼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분들에게 경선의 기회를 줬었더라든가 아니면 홍준표 뭐 당선자처럼 본인이 원하는 경상도 김두관한테 북서 험지에 가서 하다든가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치공학이 작용하다 보니까 아예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공천을 주지 않았던 당의 그 지도부의 무능에 대한 그 반발의 표시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호남 중진들의 선거 결과 좀 묶은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죠. 다 호남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호남 거물들 줄줄이 고배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돌풍에 대거 낙선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 쭉 있습니다. 윤용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저는 호남 분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난 2016년 선거에는 민주당을 외면하고 국민의당에 몰빵을 해서 38석을 만들어줬어요. 이번에는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가지고 찍어주되 그 대신에 저 세대 교체를 완전히 해버렸어요. 민주당을 찍는 식으로 해서 세대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나 박주선, 정동영 저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거할 때마다 당이 자주 바뀌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안면으로 그동안에 계속 좀 고향 쪽에서 계속 안면으로 속된 말로 안면 장사를 굉장히 오래 하시던 분인데 이번에 호남 유권자들이 너희들 이제 충분히 했어. 이제 그만 쉬고 젊은 사람한테 좀 물려줘. 그런 식으로 호남 분들이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 좀 긍정적인 떨어진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 좀 긍정적인 부분의 하나가 그런 세대 교체가 조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고배지만 전체적인 정치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교체, 세대 교체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 대표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저도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뭐 인위적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심판한 거니까요. 뭐 세대 교체 의미도 있고 저는 아마
정치 교체, 세력의 교체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어찌 보면 뭐 아까 말씀처럼 네. 정당이라든 이념보다는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특성에서 좀 기대해서 당선이 됐던 분들인데 예. 이번에 뭐 유권자들이 어쨌든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 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차로 또 패배를 해서 충격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의당과 국민의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뼈아픈 정의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사실 이번 총선에 오랫동안 많은 기대와 준비를 좀 했죠. 그러나 결과는요.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는요. 씁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00km가 넘는 장거리 마라톤까지 뛰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다지입니다. 여기 보면 교섭단체 20석, 이거는 완전 좌절됐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봤던 그 정당 득표율 화면 좀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물론 이게 좀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 1시간 전입니다. 그러나 대략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의당과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9% 정도고요. 여기 6% 정도. 그러니까 아마 만족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예상 의석인데요. 비례대표로 과연 몇 석을 가져간가. 정의당 5석. 지금 정의당이 1석 정도가 지역구에서 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6석.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사실은 교섭단체를 꿈꿨는데요. 그리고 국민의당 3석 정도니까요. 두 정당 모두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보내주신 열렬한 성원과 또 애정어린 질책 모두 가슴에 깊이 담겠습니다. 더 좋은 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위해서 꿋꿋이 길을 개척해 가라는 그런 격려로 생각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봤는데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사실 정의당이 기대만큼 지금 뭔가 결과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개정된 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그 비례대표제는 비례 전용 정당, 비례 전문 정당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입니다. 지금 비례 정당인 위에 두 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없었더라면 정의당 거의 10%에 가까운 득표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20석 이상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비례정당이 없었더라면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통합당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랬다. 이걸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번에 그 소위 꼼수 위성정당의 그 피해를 정의당이 오롯이 받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이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 후보의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지역구에서 한석 이상을 못 얻는 한계점을 보인 겁니다. 창원, 성산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에서 민주당 후보가 양보해주지 않으면 당선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심상정 대표만이 오롯이 이제 그걸 넘어섰죠. 과거에는 노회찬 후보가 그걸 유일하게 넘어선 사람이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지역구에서 그 소위 말하는 개혁정당 도움을 받지 않고 지역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생명력 이거를 갖다 못 가지다 보니까 비례에다가 못 걸다가 지금 그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거에 그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참신함을 줬던 거는 민노당 시절의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 무상 시리즈를 최초로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혁명을 가져왔거든요. 저는 그런 새로운 젊은 진보의 아젠다를 갖다가 개발 못하고 있는 게 본질이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보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유권자들이 끌리는 거지. 민주당이 언제까지 양보해주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협력해주고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생명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도 이제는 좀 뭔가 새로운 진보 아젠다를 발굴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우택 네,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라 할 수 있는 데가 합치면 한 38에서 39 정도 돼요. 예. 원래 민주당 지지가 한 40% 정도 예. 됐고요. 그러면 거의 간 겁니다. 예.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34%세요. 그러니까 원래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한 예. 30%대 정도 였잖아요. 예. 그럼 약간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율도 이 9% 정도면은 정당 지지율이 그 정도, 그러니까 정의당이 받을 수 있는 정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 찍을 때는 예. 그 후보를 고려하지 예, 않거든요. 예. 그런 말씀처럼 정의당이 정치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하고 심상정 어찌도 보면 양측이 있을 예. 때는 그래도 뭔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 비례대표를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이분들이 예. 당을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만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 심상정 1인 체제에 좀 한계가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거 계속 이제 그 예. 후세대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정의당이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례대표를 정당에서 오래 활동하고 이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은데 또 좀 거대 정당처럼 외부에서 영입해서 하는 예. 방식이 정의당한테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씁쓸하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요. 4년 전 돌풍비의 초라한 결과다. 안철수 일하는 정치 계속 매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굉장히 험난의 한 길을 가지 않을까. 이번에 뭐 지역구 의원은 미래통합당 쪽으로 많이 보내서 당선도 많이 되긴 했어요. 예. 하지만은 국민의당 자체가 지금 국회의원이 거의 뭐 3석 예. 밖에 과거에 38석 하던 게 완전히 예. 거의 쪽박을 찬 뭐 게 지역구 자체도 예. 출마도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 돌아올 예. 때 그 방호복 입고 대구에서 의료 서비스, 코로나 서비스 할 때만 해도 예. 봉사할 때만 해도 안철수 지지도가 쭉 높아지다가 그거를 선거운동은 말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뛰어도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상도 당했습니다. 그렇죠. 말로 해야 되는데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톰 행크스처럼 예. 그냥 뛰었어요. 그 뭐 어머니 죽어도 뛰고 뭐 예. 이별에도 뛰고 계속 뛰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왜 뛰었는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왜 국민의당이 돼야 되는지를 잠깐만요. 조금 더 예. 지금요 김종희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기자회견 자리 바로 연결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습니다.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요구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겁니다. 대통령에게도 당부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정부가 최대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시적과 요구에도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간 성원해 주신 것은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사와 성함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네. 마이크를 주세요. 비대위원장을 맡으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비대위 얘기가 벌써 나와요? 뭐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 거치는 이 시간을 끝으로 이제 둘 다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내가 여기 올 때서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뭐 깨끗이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일어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경세 박재환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처음 시작하실 때 판세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었는데 오늘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세가 이렇게 됐는지 무슨 얘기하는 거지? 처음 시작은 판세를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지금 결과를 보고 많이 놀라시는 점이 뭐 그렇게 내가 크게 놀라지는 않고 있어요. 내가 원래 이 당에 오기 전서부터 내가 늘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좀 변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변화하지 않은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네. 그 선거 패배의 요인을 두고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관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진짜 중심이었다는 얘기하는 당 내에서는 인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막판에 뭐 막말 지도부가 원활하게 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위원장님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먼저 다 지나갔고 선거는 결과로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다 당이 알아서 선거의 패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앞으로 이제 통합당을 다시 일으킬 사람들이 잘 분석을 해서 또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마 방안이 나오겠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손주신 분 여기서. 준비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현장 연계 들어봤는데 윤영권 대표님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비대위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뭐 이런 거 맡을 것이냐 질문이었는데 나는 역할은 선거로 끝났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 얘기를 답변하면서 웃잖아요. 네. 뭐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섭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그동안에 선거에 이기면 항상 팽당했어요. 선거에 졌기 때문에 오히려 길이 저는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마땅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정도의 그 콘텐츠가 있는 분들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변환봉 변호사는 통합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여든에 물론 이제 김종인 그 송대 위원장께서 아까 이제 기자회견 문구도 그렇고 상당히 역시 언어에 있어서는 정치인 언어로서 품격을 보여주시고 뭐가 정답인지 보여준다는 지금 상당히 공감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한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통합당이 제발 좀 변하고 혁신하고 중도라든가 국민 전체 눈높이에 맞게 좀 당을 바꿔라는 요구입니다. 근데 저분은 이제 80살 넘으셨고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아무리 미워도 살려는 달라 뭐 이런 호소까지 남겨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총선 결과 특집으로 전해드린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